서울에서 춘천을 오가는 경춘선의 중간역인 청량리역. 이른 시간이지만 기차역은 낭만을 즐기려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아직 어둠이 물러나지도 않은 시간. 춘천행 첫 열차가 플랫폼으로 진입합니다. 열차의 표식인 전조등 불빛으로 열차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어두운 곳으로 진입하면 열차는 형체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엄청난 밝기의 빛으로 인해 눈조차 뜰 수 없는 상황. 안내방송이 없다면 다가오는 물체를 가늠하기조차 힘든 지경입니다. 노후된 새마을호를 대신해 2012년부터 운행되고 있는 ITX 청춘열차. 서울과 춘천을 1시간 남짓이면 오갈 수 있어 누적 이용객만 500만 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들은 이 열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바로 못 봐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리든가 아니면 시선은 처리를 다른 데 하든가. 순간적으로 길게는 한 5초 가지고 앞에 전도 지시를 못하거든요. 눈이 멀어버리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전조등의 과도한 불빛으로 운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관사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로서 마음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은편에서 열차가 다가오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밝기의 빛이 쏟아집니다. 저희 눈이 원래는 이렇게 밝은 광선을 직접 보게끔 설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이 강한 광선을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아니면 장시간 노출이 되게 되면 그런 적절한 그 항산화가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망막에 손상이 오게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시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관사들을 대상으로 빛공해에 관한 몇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빛공해로 인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한 기관사가 무려 95%나 됐습니다. 과도한 빛으로 인한 피로감과 심지어 안전에 문제를 느낀 적이 있다는 답변 또한 대다수였습니다. 특히 강한 불빛으로 인해 주행 시 앞을 보지 못한다는 답변과 눈의 피로감으로 인한 시력 저하, 무엇보다 사상사고로 이어질지도 모를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기관사들이 느끼는 심각성에 대해 담당 기관인 한국코레일은 어떤 입장일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예, 곧 제보는 어디서 오신 거죠? 그거는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담당자는 문제의 내용보다 출처가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 해피한 것 같아요. 당사자들이 자기들이 회의하고 결론 냈던 그 부서에서 답변이 나가야 되는데 떠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전화가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으니 제가 저한테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게 됐다는 설명부터 합니다. 빛이 이제 승무원들이 요즘 나오는 차는 밝다고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사는 이제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때 무슨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알아보니까 이런 협의가 있었다고 이제 알았다는 거죠. 사실은 그 비용을 쓰고 있는 절차 때문에 시간은 좀 이렇게 흐를 수 있습니다. 네. 개조가 된다 하더라도. ITX 열차가 도입된 2012년부터 이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매번 비슷했습니다. 결국 기관사들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조등의 밝기는 무려 20만 칸델라 퍼 제곱미터. 축구 경기장의 전광판 밝기와 비슷하죠. 하지만 터널처럼 주변이 깜깜한 환경에서는 더 밝게 느껴집니다. 열차가 마주 달릴 땐 맞은편 열차의 기관사들을 위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전조등을 끕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말하는 게 인명사고가 제일 크죠. 거기에 뭐가 들어올지.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솔직히 돌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큰 사고를 또 될 수 있는 거고
솔직히 180km라는 게 말이 180km지 지금 KT가 300km인데 진짜 이 육지형 갖다가 그 돌을 박으면 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시간에도 수천 명의 목숨이 걸린 위험한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빛이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 기관사들은 눈으로 느끼는 두려움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 시력의 상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강한 빛이지만 또 심리적으로는 마치 칠흑 같은 어둠에 대처 능력 없이 무방비, 무능력한 상태로 놓이는 것과 똑같은 어떤 상태거든요. 근데 나의 어떤 감정 상태, 나의 현실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또 안정적인 운전을 해야 되는 나한테 어떤 리스폰서빌리티가 있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어떤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밤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빛. 우리는 이제 빛이 없는 도시의 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낮의 길이를 연장해 생활에 편리함을 주었던 빛.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발표된 한 논문에 의하면 야간 조명과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는데 빛공해가 강한 지역일수록 암 발병률은 73%가량 높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대낮처럼 환한 도심의 불빛들이 주거지까지 침투하는 것을 빛공해라고 하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과도한 빛이 암 발병은 물론 수면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에서도 빛공해와 유방암의 연관성을 연구 중에 있는데요. 일반적인 환경에서,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교대 근무를 하면서 생체 시기가 교란된 사람들에게서 유방암이 높아지는데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이렇게 빛공해가 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방암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생체 시기가 교란이 되면 이 호르몬 분비하고도 연관이 돼서 이런 호르몬 분비의 교란이 와서 그래서 이런 유방암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국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빛공해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유방암의 발병 빈도 또한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야간 조명을 유방암 증가의 한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빛공해 수준에 따라서 빛공해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유방암의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예를 들면 이제 담배를 피면 폐암이 높아진다는 거 알려져 있지만 담배 핀다고 모든 사람이 폐암에 걸리는 게 아닌 것처럼 빛공해가 높아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유방암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 환자 수가 더 많아집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점점 더 과도해진 빛의 남용. 필요 이상의 빛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여 관련법이 제정됐습니다. 빛공해 방지법이 2013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요. 2018년까지 전국도의 50%를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을 목표로 환경부에서 예산이나 이런 빛공해 종합방지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빛공해 방지법은 인공 조명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총 4종류로 지역을 나누고 빛의 밝기를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빛이 공해가 되어버린 현실. 전문가들은 인공 조명 자체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 주택가. 우리는 서울시립대학교 이현수 교수와 함께 인공 조명이 잘못 사용된 대표적인 경우를 생활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야간의 빛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좁은 골목길에서 야간에 학생들이나 노약자, 여성분들이 편안하게 보행을 하는데 아주 필요한 빛입니다. 그렇지만 빛의 방향성이 잘못될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창문 내부로 빛의 유입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저 창문 안에 잠을 자는 사람은 밤새도록 불편한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례는 바로 골목길을 밝히는 보안등입니다. 빛이 노면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곳까지 확산하는 경우죠. 특히 주택 바로 앞에 보안등이 위치할 경우
피해는 심각해집니다. 집안으로 침입한 불빛 때문에 불을 꺼도 대낮처럼 환하다는 주민의 호소. 어떨 때는 밤에도 이 정도인 거예요. 밤이 이게 이거죠. 밤이. 밖에서 본 것보다 직접 안으로 들어와 확인해 보니 빛은 예상보다 더 강했습니다. 창문 여기 간유로 열어놓으면 두 개 지금 이중창인데도 이렇게 불빛이 들어와요. 빛을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도 설치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 틈새기로 빛이 다 들어오니까. 여기로 다 빛이 들어오고. 네, 빛이 들어오죠. 그래서 몇 번 얘기해달라고 했는데도 그게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완전히 다 비친 명이가 그냥 완전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내가 굉장히 좋았는데 눈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이제는 이게 잠을 깊이 자야 되는데 못 자니까 이 눈 건조증이 와가지고 눈을 자꾸 깜빡거리고 이렇게 문지르고 여름에는 이제 아예 문 열어놓고 자야 되니까 훤하지 해나처럼. 밤새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수면을 방해하고 이는 또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넘어 건강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죠. 야간에 약한 빛, 오룩스, 심룩스는 굉장히 약한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TV에서 나온 빛 정도, 오룩스라도 약한 빛이 있을 때는 잠자는 시간이 좀 줄어듭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고 깊은 잠도 주는 경향을 보이고요. 자꾸 깨게 되고요. 뇌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수행을 하고 하는 뇌 부위들, 특히 전두엽 부위가 좀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들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심룩스 정도의 약한 불빛 아래에서 잠을 잤을 경우에도 뇌 전두엽 부위의 기능은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휴식 장소로 사랑받는 한강공원. 이곳 역시 인공 조명이 잘못 사용된 곳 중 하나입니다. 휴식을 취하기엔 조명이 지나치게 밝다는 점이죠. 현재 이 한강 공원에 사용하는 조명은 나트륨 램프에서 400와트라는 조명을 사용합니다. 400와트라는 조명이 두 개가 달려 있다 보니까 800와트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1kW, 1000와트 정도 되는 조명은 상암동이나 이런 월드컵 경기장의 축구장에서 축구할 때 비출 수 있는 조명의 소요 전력입니다. 그런 조명을 공원에 쓴다는 것은 좀 과도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빛은 밝을수록 좋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밝은 빛은 상대적으로 주변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밝은 조명 때문에 크고 작은 위험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밝으면은 그거에 적응이 돼요. 또 어두우면 안 보이고 보니까 자전거 타는데 어렵네요. 특히 이제 이렇게 안개가 살짝 끼일 때는 그 빛의 산란이 좀 더 커서 주의해서 조금 위험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경치를 보려고 눈을 돌렸는데 강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반대쪽에서 오시던 분이랑 부딪힌 적이 있어요. 강한 빛을 조금만 조절해서 좀 어둡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빛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우리는 필요 없는 빛까지도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죠. 저 밝은 조명이 일몰에서 해 뜰 때까지 똑같이 밝혀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이 공원의 룩수는 30룩수 이상을 거의 도로 조명에 육박한 수준의 높이를 갖다가 새벽 4시, 5시까지 밝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낭비도 심하고 두 번째는 주변 생태계 영향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의로 사용되는 인공 조명. 하지만 과도하게 빛을 사용했을 때 그 피해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또한 식물처럼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일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공해로 인한 민원은 2007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 관련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죠. 수확을 한 달여 앞둔 들녘. 인공조명이 농작물의 생육에 끼치는 영향을 국립식량과학원 김충국 박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벼가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뽑은 편인데 아직 연결들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쫑긋쫑긋 서 있죠. 근데 조금 더 있으면 알이 차겠지만은 아직은 쭉정이에요. 이번에는 인공 조명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란 벼의 생육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앞서 관찰한 벼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지금 이 상태면 정상적인 상태라 가로등의 그 영향을 적게 받은 곳이라서 쌀알이 제대로 차고 무거워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같은 논에서 자랐다고 보기엔 의심스러울 만큼 생장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벼이삭. 벼가 정상적으로 생장하고 있는 가로등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의 조도를 측정해 본 결과 빛은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가로등 바로 아래의 조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무려 27.2룩스. 밤에 가로등을 켜주게 되면 농작물이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잎과 줄기만 계속 생장하면서 꽃이 늦게 피게 됩니다. 따라서 벼와 같은 경우는 이삭이 늦게 피기 때문에 수량이 감소되고 품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국립대학교. 야간 조명으로 인해 식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좀 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이 대학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세 가지 식물을 조건이 다른 두 공간에서 키우며 생장 상태를 관찰할 예정입니다. 위에 거는 24시간 동안 낮인 상태고 밑에는 12시간, 낮 12시간 밤 그런 상태죠. 밤낮 없이 빛에 노출된 식물과 빛과 어둠이 적절하게 주어진 환경에서 자란 식물은 생장에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3주 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식물의 생장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 조명으로 인해 24시간 빛에 노출된 고추는 생식 성장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이미 꽃이 펴버렸습니다. 상추 역시 잎의 개수와 크기에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 옥수수는 살아있는 상태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생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빛이 식물의 생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엽록소 형광 분석을 통해 보다 쉽게 설명됩니다. 고추의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형광의 면적은 작게 나타납니다. 실험 후 10일까지는 광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로는 급격히 감소함이 확인됐습니다. 밤 동안에 계속 빛을 비춘다는 것은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밤 동안에 쉬어야 되는 그런 기간, 또 낮 동안에 활동했던 양분들을 밤 동안에 필요한 곳에다가 보내줘야 되는 역할들이 시간적으로 이제 불균형을 이루게 됨으로써 말하자면 이제 죽지 못해서 사는, 거의 사람으로 치면 이제 심장 박동만 하고 있고 죽지는 않았지만 무엇인가 액티브한 일을 할 수 있는, 활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식물이. 이처럼 인공조명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도시의 밤은 여전히 빛으로 가득합니다. 환경부에 의하면 서울은 세계 주요 도시 21개 중 빛공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상업지구의 경우 간판을 한 번 더 비추는 외부 투광형 조명이 빛공해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확인됐죠. 저런 식으로 강원이 노출된 외부 투광형 간판의 경우 피도가 약 한 40배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치인 1000 칸델라 퍼 제곱미터를 지키는 곳은 이곳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장소에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점의 실내가 바로 그곳이죠.
인천시 부평에 위치한 한 지하상가. 이곳의 조도를 측정해봤습니다. 결과는 853룩스. 우리가 자주 가는 대형 상점 역시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정확도를 위해 수평으로 다시 측정해봤지만 역시 1500룩스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빛의 양엔 문제가 없을까요? 잠들기 전 노출된 빛의 양에 따라 수면 시간이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보는 실험. 지나치게 밝은 빛과 일반 가정에서 익숙한 밝기의 빛, 그리고 스탠드 하나를 켜놓은 정도의 빛에서 잠드는 시간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강한 빛에 노출됐을수록 빨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뇌파는 얕게 자면 깨는 뇌파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도 20-30%는 깊게 자는 뇌파가 어두움의 환경을 조성했을 때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 자기 2-3시간 전에 밝은 빛에 노출되면 본인은 못 느끼겠지만 20-30% 정도의 수면의 질이 떨어진 그런 잠을 계속 자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출된 빛의 양이 많아질수록 뇌파 그래프 또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 가장 어두울 때, 깜깜할 때 잠자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 빛은 환한 상태에서 갑자기 끈다고 뇌가 그걸 갑자기 밤으로 인지해서 잠자는 호르몬을 내보내지 않고요. 잠자기 보통 2-3시간부터 어두움에 노출되면 뇌가 서서히 그걸 밤으로 인지하고 잠잘 수 있는 멜라토닌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기가 목표하는 잠자는 시간보다 2-3시간 전에는 어둠에 노출돼야 뇌가 자연스럽게 밤으로 인지하고 이제 자연스러운 인면이 되는 거죠. 도시에서 인공 조명이 사라진다면 사람들의 일상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실험 한 가지를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 중 한 가족인 진주리 씨. 그녀가 불편함이 예상되는 이 실험에 참가한 이유는 바로 5살 난 아들의 늦게 자는 습관 때문입니다. 저는 좀 많이 일찍 재우고 싶은데 이제 집에 오면 장난감도 갖고 놀고 책도 보고 그리고 밥도 먹고 거의 뭐 한 11시나 12시 다 돼서 자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또 다른 가족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녀를 둔 배웅수 씨 부부. 이들 역시 평소 아이들이 늦게 자는 것에 대해 염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늦게 자면은 좀 애들한테 안 좋은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되고 또 늦게까지 어른 그 습관이 이어서 이제 늦게까지 먹고 자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걱정이 좀 있어요. 두 가정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들의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에 앞서 배웅수 씨 가족의 일상을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8시를 훌쩍 넘기고 나서야 가족은 저녁 식사를 끝냅니다. 아빠가 습관처럼 TV를 켜자 아이들 역시 자리로 TV 앞으로 모입니다. 자려고 눕긴 했지만 잠이 들기까진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잘 생각이 없어 보였고 1시간 후엔 아예 잠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가족이 모두 잠들면 거실로 나와 TV를 시청하고 늦은 새벽까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 후 다시 방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다음 날 가족의 아침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찍 잠들었던 남편은 벌써 일어났지만 아내는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침이 힘든 건 안수민 씨뿐이 아닙니다. 늦은 밤까지 TV를 시청한 정윤이도 겨우 일어났지만 잠이 부족해 보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일어난 준성이는 엄마이기로와 투정을 부립니다. 둘째 같은 경우는 한 10시간 정도, 기본 10시간, 12시간 정도 자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11시 정도 자서 8시 반 정도 일어나면 깨우고 나면 한 10분, 20분을 저한테 매달려 있어요. 짜증 부리고. 다른 가족의 사정은 조금 다를까요? 공동주택인 이곳은
늦은 시간까지 이웃이 서로 오가며 머뭅니다. 9시를 훌쩍 넘긴 시간. 그제야 아이의 저녁을 챙기고 엄마는 익숙한 듯 TV 앞으로 갑니다. 아이가 옆에 있어도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보고 싶어. 아, 12시 반이야. 안 돼, 너무 늦었어. 친구들이랑 놀지 말고 엄마한테 책 읽어달라고 했었어야지. 아이의 성화에 마지못해 책을 읽어주지만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 진주리 씨는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잠자리에 들기 위해 불을 끈 시간은 새벽 1시 30분. 성인에게도 꽤 늦은 시간인데 5살 아이가 이 시간까지 깨어 있습니다. 늦은 퇴근을 한 아빠와 인사를 나눈 후에야 아이는 겨우 잠이 듭니다. 하지만 이 집 역시 가족 중 한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인공조명을 켜놓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 와, 됐습니다. 저녁 8시 이후 일체의 인공조명을 끄고 가족 모두는 단 하나의 손전등을 번갈아 사용해야 합니다. 촛불 켜고 살았어? 촛불 켜고 살았어? 이거 더. 당연히. 그리고 옛날에는 진짜 아빠 어렸을 때는 전기도 많이 나갔어. 그래서 항상 집에 초가 항상 있었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직 초저녁일 시간. 하지만 벌써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고생하세요. 자, 한번 이렇게 잡으자. 이렇게 잡은 적이 언제냐? 이렇게 잡은 적이 없지. 그래도 9시에 잡은 적은 없는 것 같아. 눕기가 무섭게 잠이 든 가족. 늦은 새벽까지 쉽게 잠들지 못하던 아내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11시, 12시, 네. 1시에 자니까. 사실 그거를 좀 놀라웠어요. 불을 끈다고 잠을 잘까 하는데 불 끄고 이제 놀이하고 했는데 쓱 잠이 든 것 같아요. 진주리 씨 댁도 같은 조건으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손전등이 생겨 아이는 무척 즐거워 보입니다. 손전등을 장난감 삼아 친구와 한참을 보냅니다. 친구가 돌아간 후에도 아이는 여전히 손전등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늦게 자던 습관 탓인지 아직 잠이 들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잠든 엄마 아빠 곁에서 한참을 혼자 놀더니 그제야 졸린 듯 눈을 비빕니다. 그래도 평소에 비하면 3시간이나 일찍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조금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안 잔 것일까요? 못 잔 것일까요? 제가 할 일은 남았고 불도 켜있고 텔레비도 켜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엄마인 제가 애기한테 빨리만 자라고 했어요. 빨리 잤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다 내려놓고 불도 꺼놓고 해야지 애기랑 같이 빨리 잘 수 있구나. 배흥수 씨 가족의 저녁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불을 끄기로 약속한 시간인 8시가 조금 넘었지만 가족은 이미 안방에 모였습니다. 가족이 한 공간에 모여 있어서인지 손전등 하나로도 그리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가족에겐 뜻하지 않은 선물 같은데요. 평상시에 이렇게 놀아준다 해도 저희가 100% 아이한테 시선을 주고 놀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거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건성으로 이제 대답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따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아이들 노는 거 오롯이 보게 되니까. 그렇죠. 불 끄면 이제 뭘 할까 막 네? 이제 잠을 자야 되나 네, 막 그랬는데 서로 이제 그 시간에 서로 가족들이랑 더 많이 시간도 많아지고 놀아주고 네? 그러니까 참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진짜 놀랍네요. 네. 실험 마지막 날 아침, 진주리 씨 가족에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7시가 넘었지만 가족은 아직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눈을 뜬 사람은 뜻밖에도 엄마 아빠가 아닌 5살 난 준원이었습니다. 배용수 씨 가족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인공조명 없이 지낸 나흘째 되던 날, 엄마가 깨우자 한 번에 일어나는 정윤이. 일어나서도 쉽게 깨지 못했던 예전과 달리 옷을 챙겨 입고 학교에 갈 준비를 합니다. 아침에 깨울 때 3번, 4번 흔들어 깨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억지로 일어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좀 수면 시간이 이제 길어지니까 정윤아 일어나 그러면은 한번 기지개 펴고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막내 준성이 역시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도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던 모습은 오간데 없습니다. 심지어 다시 방으로 들어가 아직 자는 아빠를 깨우기까지 합니다. 아이들 역시 이번 실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랜턴 하나로만 하다 보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빛도 많은데 이렇게 환한 불빛 켜고서 생활하니까 되게 우리가 사용하는 빛이 되게 밝은 걸 알았어요.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거슬러 가기 위해 전남 곡성에 있는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버튼 하나면 집이 따뜻해지는 도시와 달리 이곳에선 손수 겨울 채비를 해야 합니다. 다섯 시가 조금 넘은 시각. 도시에서는 아직 한창 일할 시간이지만 이곳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집주인인 변현단 씨와 이웃에 사는 이들은 늘 이곳에 모여 함께 식사합니다. 저 배추 좀 넣어. 이게 원래 배추 맛에 먹는 거요. 분주한 도시의 삶 대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죠. 식사를 하는 동안 밖은 완전히 깜깜해졌습니다. 식사를 끝낸 이들은 서둘러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김형중 씨는 집에 오자마자 아궁이에 불부터 뗍니다. 그래야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작년 3월 이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후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문명의 이기에 익숙했던 탓에 처음엔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기 없이 사는 것에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처럼 촛불과 직접 만든 램프가 강한 빛의 전등을 대신합니다. 익숙해지고 나니 적은 양의 빛으로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지 밝지 않은 그런 불빛만 가지고도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거를 이렇게 느껴보니까 그 도시에서 정말 아무 의식 없이 불을 켜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속에서 살아왔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이 밤다운 풍경. 그의 잠자리가 편안해 보입니다. 어둠의 시간이 제 몫을 다하면 날은 어김없이 밝아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죠. 해가 뜨면 유초롱 씨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대기업에 다닌 그는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도시의 삶의 회의를 느끼고 시골로 왔습니다. 어젯밤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곳에서의 시간이 더해질수록 건강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는 저절로 밤에 뭘 할 수가 없고 그치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뭘 할 수가 없고 낮에 활동하니까 이제 저절로 또 잠이 또 와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네, 저절로 자게 되고 해 뜰 때 일어나고 해 지면 자고 그런 거지. 그게 건강의 비결이야. 딴 것도 없지. 변현단 씨도 도시에서는 인터넷 신문 편집국장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바쁘고 숨막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와서 차를 타면 지하철 실내죠. 그 다음에 또 건물, 또 다른 건물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다 실내잖아요. 자연이 내어주는 선물로 계절을 가늠하고 그 계절 따라 조금씩 바뀌는 밤낮의 길이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동안 도시에 살면서 인위적인 빛에 의해서 내 몸이 24시간 그냥 아무데나 방치할 수 있는 그런 인조적인 그런 삶에서 아니면 인조적인 그런 것에서 자연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건강해지고요. 그거는. 자연의 시간을 따라가는 삶. 이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으니 그녀의 하루도 곧 끝이 날 테지요. 하늘이 어둠으로 물들면 그 자리엔 낮 동안 숨어있던 녀석이 얼굴을 내밉니다. 안타깝게도 도시에선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기가 어려워졌고 별 해는 밤은 이제 책에서나 존재합니다. 산업화 이후 도시의 밤은 환하다 못해 눈부십니다. 하지만 그 밝음 뒤에는 어두워야 할 밤이 가려져 있죠. 그리고 가려진 어둠 속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주민대표를 맡은 심재철 씨가 관리 사무실로 향합니다. 동대표 신재철입니다. 지금 8시부터 9시까지 지구촌 행복한 불끄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곳은 매달 22일이면 아파트 전체가 불을 끕니다. 도시에서 사라진 별에 대한 갈망이 그를 움직였죠. 100% 꺼졌어요? 100%. 125동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뒤쪽에서는 한 집이 켜져 있었어요. 근데 앞집 기준 네, 앞에는 완전 100%. 불끄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뜻을 함께하는 이웃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멋지네. 우리 동도 많이 껐는데 그래도 켜졌네. 네, 여기도 안 돼.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집안에 있는 인공 조명을 하나둘 끄기 시작하면서 별을 켤 수 있었습니다. 인공 조명을 끄는 날이면 어김없이 밤하늘에서 별을 찾을 수 있었죠. 이제는 오지에서나 만날 수 있는 풍경을 도심 한가운데서 마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가요? 이게 직녀성이에요? 이거? 게다가 작은 실천이 모여 불과 2년 만에 관리비를 5억 원이나 줄였습니다. 형광등이 40와트가 켜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 형광등에 그 이렇게 스타터가 있잖아요. 총 45와트의 전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20와트로 바꿨으니까, 20와트 LED로 바꿨으니까. 지하 주차장의 조명은 사람이나 차가 지나갈 때에만 불이 켜지는 디빙 방식으로 교체하고 형광등도 모두 LED로 바꿨습니다. 8개월 후 교체 비용 전부를 회수했죠. 엘리베이터 역시 조도를 낮게 하는 방법으로 절전 효과를 봤습니다. 그냥 눈이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거예요. 이 밝기구나. 근데 예전엔 더 밝았다? 이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눈은 그런 기억력이 없어요. 그래서 밝기를 바꿨는데도 눈치를 못 채니까 이제 전면적으로 싹 바꿨죠. 45대에 대해서. 그는 집안에서도 쉽게 빛공해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저기다 이렇게 전력량계를 해놨는데 지금 뭐 140시간으로 150, 160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처음 TV를 구매하면 0으로 세팅된 절전 수준을 조금 높게 바꾸기만 해도 전력량은 최대 40%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한 4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잠잘 때 빛이 안 들어올 때 편한 거지 열심히 낮에 눈 뜨고 있을 때 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빛을 밝기를 좀 줄여주는 게 에너지 절약도 되고 몸 건강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거실등을 보시면요. 지금 이게 2개를 빼놓은 상태거든요. 빛의 밝기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전기료였습니다. 지금 세대 전기료 저희 1260원이고 습관을 바꾸기 전 전기료가 4만 원 정도 나오던 것에 비하면 전기료는 무려 70%가량 줄었습니다.
저는 이제 빛공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빛이 우리 올라가다 보면 그냥 우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먼지에 다시 역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 하늘을 보면 별이 안 보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빛공해라고 하거든요. 그걸 좀 빛공해를 좀 줄여줘야 별도 보이고 까만 밤하늘도 보고 수 있는 거죠. 다행히 빛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빛공해를 낮추는 방법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장소에 맞는 적절한 밝기와 색상을 사용하는 것도 주변에서 찾을 수 있게 됐죠. 조명 갓을 설치해 빛공해의 주범인 빛의 확산도 막았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한강 자전거 도로가 그 대표적인 곳입니다. 빛이 있어야 할 공간에만 사용하고 필요치 않은 곳으로는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직 자전거 도로만 밝히게 했죠. 빛은 꼭 필요합니다.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렇지만 잘못 오용된 빛은 공해라는 개념에서 우리를 갖다가 좀 괴롭히는 빛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빛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밝아야 될 곳은 밝게, 어두워야 될 곳은 어둡게. 그 대신 밝아야 될 곳은 밝게 하지만 12시가 넘어서는 조금 낮춰야 된다.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갯골 생태공원. 2012년 국토교통부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생태 보존을 위해 자전거 타기와 걷기만 허용되는 곳이죠. 긴 세월 바닷물이 드나들며 만든 이곳은 갯골이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형태라 그 가치가 더욱 큽니다. 평화롭던 이곳에 밤이 찾아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자연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던 동식물엔 밤낮을 구분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작년 초 갯골 인근의 골프장이 개장한 후 야간 조명은 늦은 밤까지 습지를 밝힙니다. 빛이 바깥으로 외부로 나오지 갯골 생태공원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할 수 있게 갓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실제 바깥으로 시흥 갯골 생태공원 안이라든지 습지보호 지역 쪽으로도 빛이 반사되는 상황들이고요. 불빛은 마치 골프장 전체를 둘러싸듯 엄청난 밝기로 켜져 있습니다. 이곳 갯골 생태공원처럼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빛공해 방지법의 조명 환경관리 구역 가운데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해당하며 가장 규제가 강한 곳입니다. 골프장의 환경영향 평가에는 야간 조명은 최대 3시간을 넘지 않을 것과 골프 연습 지역 외에는 빛의 유출을 막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도 여전히 이곳은 불야성을 이룹니다. 도대체 얼마나 강한 빛이 노출되는지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빛공해 방지법에서 제정한 이곳의 기준치는 최대 400칸델라/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측정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88,782 최종 그 광원에 여기서 가장 밝게 들어오는 광원에 대한 표도값이거든요. 기준치에 무려 200배를 초과한 빛이 습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한 빛이 유입되면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식물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고라니 발자국이 보이네요. 네.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고라니 발자국이거든요. 네. 보니까 주변에 고라니 발자국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보면은 고라니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야간 조명을 고스란히 받는 골프장에서 아주 가까운 장소에도 고라니 발자국은 찍혀 있었습니다. 야행성 동물인 고라니에게 불빛은 밤낮을 구분하기 힘든 낯선 환경일 것입니다. 녀석은 걸음을 뗄 때마다 불안에 떨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녀석이 이곳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동물들은 기질이
내가 낭떠러지로 밀어내갖고 죽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고수하는 습성이 있어요, 모든 동물들은. 그래서 그 자리를 터전을 안 떠나는 거예요, 잘. 모든 동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그 동물들에게 그 스트레스가 더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혹하죠. 그러니까 전에는 행복한 환경에서 살았는데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 고라니 발자국이 계속 찍힐 겁니다, 계속. 생태계 보호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한 이곳의 현실. 관계기관은 왜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현재는 우리가 빛공해 관리법으로는 적용시킬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경기도 조례는 정해졌지만 세부적으로 세부 그 시행 규칙 같은 게 마련이 안 됐어요. 조명관리 비용으로 지정되지도 않고. 2015년도에 이제 뭐 하반기 정도에 그 연구 영역표가 나오면은 세부적인 안이 나올 것 같아요. 2013년 2월부터 시행된 빛공해 방지법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실효성을 가집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현실은 여전히 문제점 투성입니다. 우주정거장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서울은 그 어느 곳보다 반짝입니다. 하지만 그 밝음에 가려진 밤의 이면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밤의 부재는 단순히 어둠만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닌 인간의 생체 시계를 고정내고 감성까지도 무뎌지게 했죠. 작은 실천과 인식의 전환이 모여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낮보다 환한 밤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빛은 지금보다 더 치명적인 존재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